2010년 10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성이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탄 그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갑자기 소리를 내 웃습니다. 완벽 그 자체야. 이런 게 바로 완전 범죄지. 화면 속 이 남성은 아무 죄 없는 여성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는 몇 달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죠. 오늘은 교활하고 사악한 한 중국인 범죄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주 퍼스. 호주 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퍼스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에 이어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 약 200만 명이 살고 있죠. 손담과 조낙은 중국인 부부로 호주 퍼스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에서 고단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타 이민자들과 달리 두 사람은 아름다운 호주의 자연을 만끽하며 느긋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며 치열함과는 거리가 먼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죠. 이러한 생활이 가능했던 건 바로 남편 조낙이 재벌 2세로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조낙의 부모가 부자인 덕에 두 사람은 외국에서도 돈에 구애받지 않고 별 스트레스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조낙의 어머니 송철배는 중국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중국 고위 공무원입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난 조낙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유한 부모 덕에 평생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죠. 부모의 사랑이 지나쳐 아들 조낙이 버릇없이 굴고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감싸주다 보니 조낙은 아나무인 망나니로 자랍니다. 오냐오냐 자란 부잣집 도련님 그 자체였죠.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에 공부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낙은 엉망이었던 학창시절을 증명하듯 중국에서는 마땅히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조낙의 부모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호주로 유학을 보내죠. 그리고 타지에서 고생할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퍼스에 아예 고급 주택까지 사줍니다. 유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낙은 자기보다 4살 어린 손담을 알게 됩니다. 손담, 1983년 출생, 중국 랴오닝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손담의 집은 조낙네 집처럼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중국에서는 꽤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손담은 호주에서 학생 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고 쓸쓸했던 손담은 같은 중국인인 조낙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동향이라 대화도 잘 통하고 외모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죠. 자연스레 자주 만남을 갖게 되면서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됩니다. 2008년 4월 조낙과 손담은 퍼스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손담의 친구들은 재벌 2세와 결혼하는 손담을 부러워했습니다. 조낙은 손담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평생 지켜주겠노라 다짐하죠. 조낙과 손담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참 예쁜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조낙과 손담은 조낙 부모의 막대한 재력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며 돈 신경 안 쓰고 제대로 즐기며 재밌게 살았습니다. 이듬해 두 사람은 딸 치치를 낳게 되고 외동아들 외동딸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치치는 자연스레 두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치치가 태어나자 조낙의 어머니 송철배가 퍼스로 와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며 치치를 돌봅니다. 손담은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육아를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어머니의 살림 간섭, 육아 간섭 등 잔소리가 늘어나자 고마운 마음은 사라지고 손담은 슬슬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조낙과 손담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낙은 어려서부터 응석바지로 자란 탓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조낙의 이런 성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는 늘 주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아내 손담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는데 특히 딸 치치가 태어난 이후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아이를 돌보는 일로 의견 충돌이 부쩍 잦아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럴 때 함께 사는 시어머니 송철배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면 좋으련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녀는 무슨 일이든 무조건 아들 조낙 편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손담은 쥐잡듯 잡았죠. 2010년 4월 조낙과 손담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립니다.
손담은 퍼스 북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렌트해 딸 치치를 데리고 집을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손담은 중국 심양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죠.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벌어집니다. 밖에서 놀던 딸 치치가 사라진 거죠. 놀란 손담은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남편 존에게 지시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시켜 딸을 데려간 것만 같았죠.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습니다. 손담은 호주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역시 그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남편 존에게 딸 치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손담은 다시 퍼스로 와 딸을 데리고 이전에 딸과 살았던 아파트로 갑니다. 혼자 어린 딸을 돌보는 게 버거웠던 손담은 중국에 있는 어머니 강 씨에게 도움을 청하고 얼마 후 강 씨가 손녀딸을 돌보기 위해 호주 퍼스로 옵니다. 이때 손담은 존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통보하죠. 2010년 9월 30일, 일주일에 한 번 존학은 치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존학의 어머니가 치치를 데리고 가고 저녁 7시 30분, 모처럼 육아에서 해방된 손담과 어머니 강 씨는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흰색 미쓰비시 자동차가 튀어나오더니 손담의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은색 자동차가 빠르게 다가와 손담의 차 뒤를 막죠. 앞뒤 모두 차에 막혀 손담의 차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감지한 손담의 어머니 강씨가 차에서 내려 한마디 합니다. 대체 뭐하는 짓... 아! 강씨가 뭐라 할 틈도 없이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망치로 강씨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눈 깜짝할 사이 강씨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남성은 품에서 칼을 꺼내더니 손담을 향해 걸어갑니다. 손담이 살려달라고 빌지만 남성은 인정사정 없이 그녀를 찌르죠. 피가 사방으로 튀고 차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손담이 죽은 걸 확인한 남성이 빠르게 다시 차에 타자 손담의 차를 막고 있던 2대의 차량이 빠르게 현장을 벗어납니다. 얼마 후 한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손담은 이미 숨진 뒤였고 어머니 강씨는 피를 많이 흘리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빠르게 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은 현장에서 피 묻은 망치를 발견합니다. 망치에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행 당시 범인은 장갑을 꼈던 것으로 보이죠. 경찰은 현장에서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 존학이 현재 피해자 손담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 존학을 조사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아침, 경찰은 존학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호주에 없었죠. 집에는 존학의 어머니 송철배와 딸 치치만 있었습니다. 존학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은 9월 11일에 이 일이 있어 중국에 가서 아직 안 왔어요. 출입국 관리소에 출입국 사실 조회를 해보니 송철배의 말처럼 존학은 9월 11일에 출국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후 다시 호주로 돌아오지 않았죠. 이 말인즉슨 존학은 범행이 일어난 9월 30일 밤에 호주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는 중국에 있었죠. 남편 존학은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말고 손담에게 이런 짓을 할 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경찰은 손담의 주변 인물에 대해 조사를 벌입니다. 손담은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집과 가게를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영어 공부를 하거나 가끔 딸과 외출하는 게 전부였죠. 친구도 별로 없었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인간관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손담에게 좋지 않은 감정, 원한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남편 존학밖에 없었죠. 하지만 존학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만약 그가 사람을 고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요. 경찰의 시선이 다시 남편 존학에게로 향합니다. 존학은 평소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순찰하는 게 전부인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호주에서만 회사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집 3채와 벤츠, BMW 등 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그가 왜 수입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비 일을 따로 하고 있었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손담은 이혼 소송에서 딸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양쪽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손담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컸죠. 아내에게 절대 자기 재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존학이 미리 아내를 제거하는 쪽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존학이 불법 마사지 업소 사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존학은 하루가 멀다고 마사지 업소를 들락거렸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은 아시아계 여성이었죠. 경찰은 존학이 불법 영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높게 보고 이들이 모종의 특수 관계가 아닐지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처리해줄 브로커를 구하기도 비교적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존학과 마사지 업소 사장은 그냥 친구 사이일 뿐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존학이 호주에서 딱히 불법적인 일을 한 건 없어 보였죠. 그렇다고 존학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건 아직 아닙니다. 경찰은 손담이 렌트에 사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CCTV 화면에 2대의 수상한 차량이 포착되지만 주변이 어두워 대략적인 차종만 확인할 수 있었고 운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CCTV 영상을 보면 흰색 미쓰비시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나타납니다. 미쓰비시 차량은 2시간 정도 주변에 서 있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손담의 차가 보이자 갑자기 굉음을 내며 손담의 차 쪽으로 돌진합니다. 정황상 용의자의 차로 의심되지만 안타깝게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것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범행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죠. 경찰은 손담의 어머니 강 씨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존학의 어머니 송 씨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2010년 10월 11일 손녀딸 치치와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주에 없으니 그녀를 통해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던 경찰의 계획은 실패하죠. 경찰은 고심 끝에 확보한 CCTV 영상을 대중에 공개합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용의자가 탄 차량에 대해 아는 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말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은색 벤츠는 2003년식 벤츠 CLK500이에요. 서호주에는 20대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경찰은 존학의 벤츠 차량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요 용의자 존학은 중국에 있었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후 호주 경찰은 어렵게 존학과 연락이 닿지만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전 이제 호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사건 현장에 있었던 흰색 미쓰비시 차량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죠. 경찰은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통해 버스에 등록된 미쓰비시 차량이 모두 해당 사건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타 지역에 등록된 차를 타고 여기 퍼스로 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존학은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 거야. 그가 여기 퍼스로 와서 손담을 살해하고 다시 자기가 있던 도시로 돌아간 거지. 존학이 다른 도시에 있는 타지인을 고용하려면 인터넷이나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수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경찰은 드디어 존학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9월 24일 존학이 호주에서 발매되는 중국어 신문에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운전할 수 있는 장거리 운전기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존학은 이미 9월 11일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호주에 다시 입국한 기록도 없고요. 9월 24일은 손담이 살해되기 6일 전입니다.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약 4,000km로 차로 약 40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죠. 존학은 이 먼 거리를 운전할 운전기사가 왜 필요했던 걸까요?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눌라보 평원을 지나게 됩니다. 9월 30일 눌라보 평원을 순찰하던 로버트 경관이 흰색 차를 정차시킵니다. 분명 며칠 전에 퍼스로 가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금방 다시 되돌아가는 게 이상해 보였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로버트 경관은 차를 세우고 차 안을 둘러보지만 딱히 수상한 점을 찾지는 못합니다. 로버트는 이를 보고서에 기록하기 위해 운전자 동승자와 함께 사진을 찍죠.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내고 로버트는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버스경찰서에서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9월 30일 저녁 늦게 퍼스를 떠나 눌라보 평원을 지나는 흰색 미쓰비시 차량을 본 적 있나요? 로버트 경관은 순간 자신이 검문했던 미쓰비시 차량이 떠오릅니다. 그는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를 퍼스 경찰서로 보내죠.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본 퍼스 경찰은 배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존학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그럼 경찰의 추리에 따라 당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9월 11일, 존학은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시드니로 옵니다. 그리고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고용한 운전기사를 만나 퍼스로 가죠. 존학은 퍼스에 있는 자기 집에 숨어 지내면서 범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 직접 자신의 은색 벤츠 차량을 몰고 가 아내 손담을 살해하죠. 이후 시드니로 돌아간 존학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경찰은 존학이 어떻게 출입국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시드니로 들어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죠.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다. 두 번째, 미입국한다. 미입국 당시 찍힌 사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존학은 퍼스로 돌아온 다음 자기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을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존학의 집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존학의 노트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죠. 존학이 9월 29일과 30일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일 새벽에 책상에 앉아 게임을 하는 모습이 노트북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존학이 몰래 퍼스로 들어와 자기 집에서 숨어 지냈을 거라는 경찰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어머니 송철배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존학은 대체 어떻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시드니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시드니 공항으로 갑니다. 조사 결과 존학은 장시성을 가진 친구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사진을 보니 두 사람은 도플갱어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외모가 비슷했죠. 퍼스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중국 공안에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중국 공안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존학이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출국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곧장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존학은 중국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만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확신했죠. 2014년, 호주 경찰은 아내 손담을 살해하고 장모 광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존학을 정식 기소합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학은 호주 국적을 취득한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반면 손담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었죠. 한마디로 이 사건은 호주인이 중국인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호주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호주 경찰은 존학을 호주로 송환해 존학이 본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했지만 중국도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 형법 제8조에 따라 범죄 대상이 중국인인 경우 중국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학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문제될 게 없었죠. 호주는 이미 오래전에 사형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들은 호주 시민인 존학의 사형을 단호히 반대했죠. 호주와 중국 양국은 오랜 상의 끝에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합니다. 2014년 5월, 상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존학은 호주 경찰이 제공한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범행 동기는 경찰의 예상대로 재성과 딸의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법원은 존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버스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한 동양인 여성이 내립니다. 잠시 후 공항으로 출동한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죠. 이 여성은 바로 존학의 어머니 송철배였습니다. 존학이 몰래 호주로 입국해 범행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아들 존학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범행을 도와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게다가 그녀는 경찰의 아들이 중국으로 가서 호주에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를 위증, 살인 공범죄로 기소합니다. 그러나 송 씨는 절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아들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죠. 아쉽게도 송 씨의 재판 결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송 씨는 왜 다시 호주로 돌아온 걸까요? 중국에 계속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경찰은 아마도 송 씨가 손녀 치치를 데려가기 위해 호주에 왔을 거로 추측합니다. 호주 시민권자인 치치는 중국에서 호주로 송환되어 한 선량한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치치를 그리워한 송 씨가 손녀딸을 데려가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호주로 다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럼 호주에 있는 존학의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호주 정부는 존학의 일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치치가 성인이 되면 쓸 수 있도록 신탁재산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담의 어머니 강 씨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마비 증세가 심해 혼자서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